하지 않는다. 제1부 새의 6장 나무 낭독입니다. 공방에 들어선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네 벽의 사면에 기대 서 있는 30그루 남짓한 통나무들이다. 등신대가 아니다. 대체로 2미터의 키를 훌쩍 넘겨 내 몸집과 비슷한 몇몇 나무들은 비례상 12살 전후의 아이들처럼 보인다. 바닥에도 몸을 겹쳐 누워있는 통나무줄 사이로 나는 걸어 들어간다. 들이친 눈이 시멘트 바닥에 얇게 쌓여있다. 사방에 튄 핏 자국이 그 아래로 비쳐 보인다. 인선이 쓰러져 있었을 작업대 주변의 흥건한 핏물이 얼어붙은 자리에도 눈이 덮였다. 잘리다만 통나무와 코드가 뽑힌 전동 그라인더, 헤드폰처럼 생긴 방음기, 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이 목피에 얼룩진 채 작업대 위에 흩어져 있다. 미송과 삼나무와 호도나무 원목이 언제나 질서 있게 적재돼 있던 곳이다. 작업대 주변 바닥엔 깨끗한 톱밥들이 카스텔라 가루처럼 깔려 있었고 수십 종의 목공구들은 벽과 선반의 제자리에 가지런히 걸리거나 놓여 있었다. 작업 공간을 청결히 유지하는 일을 인선은 중요하게 여겼다.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면 에어 컴프레서에 연결된 에어건으로 머리칼 속의 톱밥을 꼼꼼히 날려냈고 공방 앞문을 열어놓고 대형 서큘레이터를 틀어 작업장의 먼지를 숲으로 내보냈다. 나무 조각들은 빗자루로 쓸어 마대에 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무거운 톱밥들은 집진기로 뽑아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인선은 서두르지 않았다. 습도가 높은 날이면 수종마다 다른 나무 냄새가 진하게 섞이며 공간을 채우는데 그걸 신호 삼아 주전자 가득 물을 끓여 자주 차를 마신다고 했다. 평소보다 나무가 무거워지고 조직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늦춰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렇게 완급을 조절해가며 인선은 거의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다. 서랍장처럼 큰 가구를 7번씩 뒤집어 말려가며 오이를 먹이는 작업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요령대로 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규모의 작업은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 같다. 내가 꿈에서 본 검은 나무들은 등신대의 크기였다고 인선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왜 비례를 키운 걸까? 입구로 돌아가 나는 문을 닫는다. 바람에 다시 열리지 않도록 잠금쇠까지 걸어 잠근다. 인선의 피가 튀어있지도 통나무 가로 누워있지도 않은 곳을 골라 밟으며 나는 작업장을 가로지른다. 앞마당을 통하는 뒷문에 다다라 그 곁에 세워진 나무들 몇이 검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본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려고 미리 안료를 입혀본 모양이다. 조금씩 다른 농도로 칠해진 그 검은 나무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느낀다. 먹을 칠하는 일은 깊은 잠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오히려 악몽을 견디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걸까? 칠하지 않은 생나무들은 표정도 진동도 없는 정적에 잠겨 있는데 이 검은 나무들만이 전율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 어째서인지 눈을 뗄 수 없는 그 나무들 앞에 나는 잠시 주저하며 서 있다. 그러나 지체하면 안 된다. 문고리를 비틀고 뒷문을 밀어보지만 열리지 않는다. 당기는 문인가 싶어 반대로 힘을 줘본다. 여전히 꼼짝하지 않는다. 문에 몸을 붙이고 체중을 실어 밀어본다. 위쪽으로 틈이 벌어지는 걸 보며 아래쪽에 더 힘껏 몸무게를 싣는다. 눈의 압력을 밀어낸 문이 한 뼘 열렸을 때 멈춘다. 문 밖으로 팔을 뻗어 눈을 걷어낸다. 옆걸음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간격을 더 벌린다. 안채로 가는 길을 밝히려면 문을 닫아선 안 된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몇 걸음 나아가다 나는 소스라치며 멈춰선다. 마당 가운데에서 길고 검은 팔들을 흔드는 형상 때문이다. 그게 나무라는 걸 곧 깨닫고도 서늘한 충격이 남는다. 지난해 가을에도 나를 놀라게 했던 버들처럼 가지가 늘어지는 작은 수종의 종려나무다.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안채 마루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나무를 향해 내가 불평했을 때 인선은 웃었다. 새벽엔 더 그래. 알면서도 놀란다니까. 이 시간에 누가 왔지 하고. 새벽빛 대신 저녁 땅거미가 내릴 때였다.
방명을 감싸며 부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사람보다 조금 큰 체구의 저 나무는 넓은 소매들을 앞뒤로 저으며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 같았다. 이제 강한 바람을 타고 그 소매들이 더 세차게 펄럭이고 있다. 금방이라도 눈 속에서 몸을 일으켜 다가올 것 같은 나무에게서 나는 고개를 돌린다. 무릎으로 눈을 밀며 캄캄한 안채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어둠 속에서라면 아미는 잠들었을 거다. 내가 불을 켜야 삐 울며 깨어날 거다. 인선이 아침마다 안막천을 벗길 때 그랬던 것처럼. 앵무새가 원래 이렇게 우느냐고 내가 묻자 인선은 대답했다. 글쎄, 처음부터 이렇게 울었어. 동박새 같은 소리인데 내가 말하자 인선은 웃음을 터뜨렸다. 모르지, 밖에서 우는 새한테서 배웠는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까마귀를 따라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니. 잠기지 않은 현관 안으로 나는 들어선다. 닫힌 중문 앞에서 털장갑을 벗어 패딩코트 호주머니에 넣는다. 감각이 사라진 발에서 젖은 운동화를 벗겨낸다. 미닫이 중문을 열고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캄캄한 벽을 손끝으로 훑는다. 마침내 만져진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석가래와 나무 창호들의 틈으로 가느다란 비명 같은 바람소리가 쉴 새 없이 파고들어 실내의 정적이 오히려 또렷하게 느껴진다. 어두운 마당을 향한 넓은 창이 거울처럼 내 전신을 반사하고 있다. 패딩코트의 후드를 벗자 피투성이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가 드러난다. 마루 뒤쪽으로 난 창 앞에 인선이 삼나무로 짠 탁자가 있다. 세 장은 그 위에 놓여 있다. 탁자 옆면에 철물 고리들이 달려있고 검은 안막천과 청소도구들이 나란히 걸려있다. 철망 안에는 대나무를 깔고 사포질에 만든 고정 횃대와 그네 횃대 두 쌍이 새들 사이에 서열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무시무시한 굉음 같은 실내의 정적을 가르며 나는 그 텅 빈 횃대들을 향해 다가간다. 세 장 안의 물그릇이 비어있다. 인선이 건과일을 담아두던 나무 그릇도 펠릿에 부어주던 사각형의 실리콘 통도 비었다. 알곡을 쪼아먹어 생긴 수십 개의 쭉정이들이 둥근 사기 접시에 흩어져 있다. 아마가 그 옆에 있다. 아마. 갈라진 내 목소리가 정적 속에 울린다. 내가 살리러 왔어. 곱은 집게손가락으로 나는 세 장의 문의 잠금쇠를 들어 올린다. 아마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는다. 움직여봐. 내가 구하러 왔어. 부드러운 것이 손끝에 닿는다. 더 이상 따스하지 않은 것이, 죽은 것이. 아무것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내 숨소리, 떨리는 패딩코트 소매가 절망에 스치는 소리뿐이다. 뒷걸음질을 쳐 나는 부엌으로 간다. 싱크대 문을 아래서부터 하나씩 열어본다. 발뒤꿈치를 들고 맨 위 선반에서 알루미늄 비스킷통을 꺼낸다. 원래 들어있었을 과자 대신 담긴 티백들을 선반에 꺼내놓는다. 빈 통을 들고 인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불을 켜자 싱글 매트리스와 석자짜리 옷장, 5단 서랍장, 흰 천으로 편집용 모니터를 덮어둔 책상, 미송으로 짠 책장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문 옆에 세워진 철제 책장의 맨 윗칸에는 색색의 플래그가 붙은 자료집이 꽂혀있고 아래쪽 4개의 선반에는 크고 작은 종이 상자 수십 개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다. 상자들의 전면에 붙은 포스트잇에 인선이 유성펜으로 적어놓은 날짜와 표지어들을 나는 지나쳐 들어간다. 옷장문을 열자 낯익은 겨울옷 5벌이 단출이 걸려있을 뿐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 장비들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옷장문을 닫고 곁에 놓인 서랍장을 윗칸부터 열어본다. 첫 번째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이, 두 번째 서랍에는 여름, 봄, 가을 옷들이 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스카프와 손수건이 정리된 바구니가 있다. 흰 바탕에 작은 제비꽃이 귀퉁이에 수놓인 거의 쓰지 않아 새것 같은 손수건을 꺼낸다. 세 장 앞으로 돌아와 선다. 방금까지 따뜻한 피가 돌았던 듯 생생한 정막에 쌓인 조그만 몸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 끊어진 생명이 내 가슴을 부리로 찔러 열고 들어오려 한다고 느낀다. 심장 안쪽까지 파고들어와 그게 구동치는 한 그곳에서 살아가려 한다. 손수건으로 새를 감싸 들어올리자 서늘하고 가벼운 몸의 전부가
얇은 천 아래로 느껴진다. 반쯤 펼쳐진 날개 축지들을 모으고 손수건을 한 번 더 감아 비스켓통 가운데 내려놓는다. 잘 여며도 위쪽이 벌어지며 얼굴이 드러난다. 통을 3장 곁에 두고 다시 인선의 방으로 간다. 서랍장의 아래 칸들을 마저 열어보지만 반지꼬리를 찾지 못한다. 인선의 어머니가 쓰던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켠다. 난방을 한 지 오래되어 한기가 밴 방이다. 전에 내가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옷장 앞에 요가 깔려있다. 귀를 맞춰 개킨 이불이 그 위에 놓여있다. 솜료를 밟고 옷장에 다가서며 생각한다. 지금도 실톱이 아래에 있을까? 톱날들이 악몽을 물리치는 건가? 그 날카로운 걸 미리 꿈이 피해가는 건가? 자개 장식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낡은 문을 나는 당겨 연다. 묵은 헝겊과 좀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옷장 안쪽에 반지꼬리로 보이는 게 있다. 솜을 누빈 붉은 비단으로 양철을 감싸 만든 수천 번의 손길에 겉면이 미어지고 거무스름해진 둥근함이다. 어둠을 안고 있는 낡은 가디건과 블라우스들 아래로 나는 상체를 구부려 넣는다. 함을 꺼내 뚜껑을 열어본다. 희고 검은 실들이 귀에 꽂힌 바늘들과 투박한 모양의 골무, 여러 종류의 단추들과 녹슨 재봉가위, 마분지를 길게 접어 만든 심 위로 흰 무명실을 불룩하게 감아놓은 실꾸러미가 담겨있다. 새의 죽은 얼굴을 다시 감싸야 민다. 좀 전처럼 손수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흰 무명실로 감고 재봉가위로 자른다. 매듭을 짓다 잘 안 보여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고서야 끈끈한 즙 같은 것이 새어나온 걸 안다. 덤불에 찔려 흐른 피와 섞인 그걸 패딩코트 앞섭에 함부로 닦는다. 시고 끈적이는 눈물이 다시 솟아 상처에 엉긴다. 이해할 수 없다. 아마는 나의 새가 아니다.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도 없다. 한 뼘 남짓한 너비의 작은 통이지만 새의 몸이 워낙 작아 쏠리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더 감쌀 게 필요하다.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상자의 안쪽 사면을 두른다.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목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인데 맞춘 듯 상자의 빈 곳을 메워준다. 그 위로 알루미늄 뚜껑을 덮으며 생각한다. 쥐와 벌레가 파먹지 못하게 하려면 밖에서도 상자를 싸야 한다. 욕실 입구에 놓인 대바구니에서 깨끗이 보이는 흰 수건을 꺼내와 상자를 감싼다. 무명실을 길게 끊어 2번 십자로 묶고 매듭을 짓는다. 수십 포대의 설탕을 부어 놓은 것 같이 눈이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반사하고 있다. 처마 아래 기대선 반나마 눈에 덮인 쌀이 빗자루를 나는 집어든다. 새가 든 상자를 한 팔로 안은 채 빗자루 주변의 눈을 쓸어내자 젖은 삽이 쓰러진 채 모습을 드러낸다. 어디에 묻어야 할까? 처마 아래 상자를 두고 삽을 들며 나는 생각한다. 인선이라면 어디 묻으려 할까? 목도리를 벗은 목으로 바람이 파고든다. 후드를 쓰고 나는 허리를 굽힌다. 여전히 검은 소매 같은 가지들을 휘두르고 있는 나무를 향해 삽으로 눈을 퍼내며 나아간다. 중간에 멈춰 허리를 펴고 돌아보자 상자가 놓인 처마 아래까지 좁다란 굴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 마침내 나무 아래에 다다른다. 밑동 앞에 쌓인 눈을 삽으로 퍼낸다. 숨이 가빠지는 만큼 추위가 가신다. 상자를 가지러 안채 앞까지 걷는 동안엔 이상할 만큼 세차게 심장이 뛴다고 느낀다. 나무 옆에 상자를 내려놓는다. 눈 아래 드러난 흙에 삽을 꽂는다. 오른발로 체중을 실어 삼날을 박는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2발을 모두 올리고 흔들리며 잠시 중심을 잡자 삼날이 조금 내려간다. 그렇게 올라섰다 내려서기를 반복한다. 체중을 실은 삼날이 조금씩 언 땅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팔과 다리가 떨린다. 알고 있다. 뜨거운 죽을 먹어야 한다. 더운 물로 몸을 씻고 누워야 한다. 하지만 새를 묻기 전엔 그럴 수 없다. 삼날을 타고 마침내 얼지 않은 소극의 감각이 느껴진다. 삽을 꽂아둔 채 내려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본다. 달이 사라졌다. 달빛을 받으며 전진하던 먹구름들도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눈이 내리려는 걸까? 그 전에 서둘러야 한다. 상자가 들어갈 너비로 작은 구덩이를 파다 말고 미끈하고 찬 것이 베란간 뺨을 건드려 나는 몸소리친다. 긴 소매처럼 늘어뜨려진 나뭇가지가 스친 거다.
나무 우듬지를 올려다보자 작은 눈송이가 미간에 떨어진다. 불 켜진 안채 앞으로도 성근 눈발이 날리고 있다. 이런 눈이 지금 서울에도 내리고 있을까 나는 생각한다. 오래전 인선과 함께 국수집 창으로 보았던 것 같은 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눈이 날리고 있을까. 늙은 시각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후드를 쓰고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사람들의 물결을 나는 떠올린다. 미리 준비한 우산을 펼쳐드는 몇 안 되는 사람들. 끝없이 늘어서 붉은 미등을 켜고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그 사이로 눈을 맞으며 달리는 오토바이들을 떠올린다. 내가 없는 그곳에 인선이 있고 그녀가 없는 이곳에 내가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인선의 손가락이 잘리지 않은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지금 서울 근교 아파트의 침대에 웅크려 누워있거나 책상 앞에 앉아있을 거다. 인선은 싱글 매트리스에서 잠들어 있거나 안채에서 부엌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거다. 안막천에 덮인 새장 속 횃대에 아마가 발을 걸고 있을 거다. 잠든 몸이 어둠 속에서 따스할 거다. 가슴털 아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을 거다. 그게 멈춘 게 언제였을까 나는 생각한다. 내가 건천으로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그 전에 물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 순간 제대로 길을 택해 내쳐 걸어왔다면, 아니 그 전에 터미널에서 더 기다려 산을 가로지르는 버스를 탔다면. 그 사이 상자 위로 쌓인 눈이 손바닥으로 쓸어낸 구덩이 속에 넣어본다. 흙바닥이 고르지 않아 평평히 놓이지 않는다. 캄캄한 바닥면을 두 손으로 갈퀴질에 고르고 그 사이 다시 곱게 상자에 내려앉은 눈을 쓸어낸다. 아무도 해주지 않을 다음 신호를 기다리듯 잠시 쪼그려 앉아있다가 구덩이 속에 상자를 내려놓는다. 희끗한 표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으로 흙을 떠넣는다. 좀 전에 파냈던 흙을 삽으로 퍼서 더 쌓고 힘껏 손바닥으로 다져 작은 봉분을 만든다. 검은 흙의 표면이 금세 눈에 덮이는 걸 지켜본다.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몇 시간 후면 아마는 얼어붙을 거다. 2월이 올 때까지 썩지 않을 거다. 그러다 맹렬히 썩기 시작한다. 깃털 한 줌과 구멍 뚫린 뼈들만 남았을 때까지. 공방 불을 끄고 뒷문을 닫기 위해 삽으로 길을 내다가 공방 외벽 앞의 무엇인가가 대형 방수포에 덮여있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방수포 귀퉁이를 들추자 통나무 수십 그루가 쌓여있다.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차례 묶고 고정한 고무밧줄들 사이로 날 것 그대로 거친 숲이가 보인다. 안에 있는 것들과 합하면 100그루가 넘는 거구나. 나무더비 위쪽 회벽에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받아 드리워진 방금 밑동아래 아마를 묻은 나무의 그림자다. 여러 사람의 팔처럼 소리 없이 흔들리는 그 형상을 바라보다가 인선이 마지막 영화에서 스스로를 인터뷰했던 배경이 이 벽이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햇빛 뜨는 회벽에 일렁이던 그림자의 움직임이 거의 흡사했다. 인선이 그 영화를 만든 것은 이곳으로 내려와 살기 전이었으니 당시 건물은 아직 창고였을 거다. 인선의 어깨와 무릎, 희끄무레한 목선의 굴곡은 마치 잘못 끼어든 피사체처럼 화면 가장자리에 있었고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벽 위로 저 그림자가 계속해서 어른거리고 있었다. 긴장을 느끼게 하는 움직임이었다. 인터뷰가 방금 뱉은 말을 부인하며 내젓는 팔 같은, 힘껏 내밀었다가 돌연히 거두는 손길 같은 일렁임이 인터뷰의 흐름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넣었다. 나중에 그 동굴을 찾아갔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몇 번을 기억을 더듬어서 가봤는데 실패했어요. 아니요, 꿈은 아니었습니다. 9살 되던 겨울에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질문들은 편집되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섬의 동굴들은 입구가 작아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니까 돌로 가려놓으면 감쪽 같은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놀랄 만큼 커집니다. 1948년 겨울엔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 몸을 피한 곳도 있어요. 이마에 카메라를 달고 촬영한 듯한 숲이 돌연히 나타났다. 카메라에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거대한 화렵술이 바람에 흔들리며 쏟아오르고 있었다. 그 우듬지들이 햇빛을 가려 숲의 아랫부분에는 풀이 자라지 않았고 저녁처럼 어둡겠다. 가지째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새어 들어온 햇빛이 땅에 그린 고요한 무늬들 사이로 계속해서 흙이 부스러지는 발소리와 함께 화면에 이동했다. 아버지와 내가 가곤 했던 동굴은 그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많아야 연남은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을 정도. 흰 회벽이 화면으로 돌아왔다. 햇빛을 받은 인선의 무릎 위로 깍지 낀 두 손이 얹혀 있었다. 잠시 바람이 완전히 멎어 흔들릴 때는 소매자락 같았던 나뭇가지 하나의 그림자가 거대한 양치잎 같은 형상을 회벽 위로 또렷이 새겼다. 공기가 항상 축축했던 기억이 나요. 동굴에 들어가기 직전엔 늘 비나 눈을 맞았던 것도. 맑은 날씨가 기억나지 않는 걸 보면 아버지는 낮은 기압에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눈비가 오면 관절이나 근육이 아픈 사람들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다. 속섬허라. 동굴에서 아버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양치잎 같은 그림자가 벽 위를 미끄러지며 소리 없이 솟아올랐다. 숨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손깍지 낀 그녀의 두 손이 풀렸다가 다시 단단히 매듭지어졌다. 동굴 입구를 막은 돌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두툼한 점퍼를 벗어서 입혀줬던 기억도. 열이 나지도 않는데 이마에 손을 짚으면서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감기 들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 정말로 맹심해야 돼요. 집으로 가자고 내가 속삭여 말하면 아버지는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자느냐고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밤낮이 오신 거라이. 군사작전이라는 건. 어멍이 기다릴 건디. 내가 어멍이라는 말을 뱉은 순간 아버지 몸 전체가 움찔거리는 걸 전류가 옮겨온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릴 따라와서야 아신디. 돌틈으로 들어오던 빛이 흐려지다 깜깜해지기 직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해요. 돌틈을 올려다보는 눈에서 철회색으로 센 머리카락이 맺힌 눈비에서 유리구슬같이 반들반들한 빛이 났어요. 어떤 걸 수가 있으냐. 억지로 끄성을 방법이 어디 있으냐. 아이를 살려 사주.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었을 상상들의 내용을 몰랐지만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를 때마다 내 손을 잡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몸에서 배어나온 조용한 전율이 빨래를 쥐어짜는 순간 쏟아지는 물처럼 손을 적시는 걸 느꼈어요. 동서로 긴 타원의 섬 지도가 화면에 떠올랐다. 1948년 미군 기록물이라는 자막 위로 해안선에서부터 5km를 표시하는 경계선이 두드러진 굵기로 그어져 있었다. 안라산을 포함하는 그 안쪽 지역을 소개하며 해당지를 통행하는 자를 폭도로 간주해 이유 불문한 사살한다는 내용의 보고문이 자막으로 이어졌다. 놀라울 만큼 노이즈 없이 선명한 흑백 우성 영상이 뒤따라 들어왔다. 초가지붕들이 불탔다. 검은 연기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거미 장착된 장총을 맨 옅은색 제복의 병사들이 현무한 담을 뛰어넘었다. 어둠이요. 어둠이 거의 기억의 전부예요. 깜빡 잠들었다가 눈을 들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라 동굴이고 얼굴도 몸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아직도 쥐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얼마나 뒤에 찾아왔어요. 그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소리를 냈을 거예요. 엄마를 찾거나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른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결에라도 내가 소리내지 않게 하려고 언제 그 굴 앞을 지나갈지 모를 존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마른 억새에 덮인 오름 앞길을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민간인들의 자료 영상이 뒤이어 들어왔다. 그 트럭을 뒤쫓는 차에서 촬영한 것 같았다. 총을 맨 헌병 둘이 짐칸의 앞과 뒤에 서 있고 아기를 하는 여자들과 노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깨와 등을 맞댄 채 앉아 있었다. 5살가량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옆구리에 바싹 몸을 붙이고 앉아 앵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카메라 쪽으로 응시했다.
동굴로 가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조리대를 꺾었어요. 다시 숲 그늘 속에서 인선의 카메라가 느린 걸음의 속도로 이동했다. 나한테는 앞장서 가라고 하고 아버지는 바닷가에 옆걸음을 걸어서 나를 따라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을 조리대 잎으로 쓸어 지우면서 이리서 어디로 가 아빠? 내가 멈춰서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방향을 알려줬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산속으로 접어들면 나에게 등을 내밀어 업히라 하고 그때부터는 당신 발자국만 쓸어내며 비탈을 올랐어요. 엎인 채로 나는 발자국들이 사라지는 걸 똑똑히 지켜봤어요. 마술 같았어요. 매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처럼 우린 단 한 점의 발자국도 남기지 않으며 걷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 석장이 차례로 화면을 채우고 사라졌다. 해송숲 가운데 흰옷 입은 남자 넷이 서 있었다. 철모를 쓴 군인 넷이 그들에게 관역조끼를 입히고 있었다. 넷 쌍의 모습이 측면에서 클로즈업되어 차려 자세로 서 있는 청년들의 콧날과 인중, 턱과 목을 잇는 앳된 선들이 뚜렷하게 보였다. 카메라에 가장 가까워 얼굴이 크게 보이는 청년의 입술은 긴장한 듯 다물렸고 막 침을 삼킨 듯 목의 얇은 피부 아래 성대가 튀어나왔다. 다음 사진에서 청년들은 관역 옷을 입고 한 명씩 소나무에 묶여 있었다. 사진의 화각이 좀 전보다 넓어져 5m가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엎드려 싸 자세로 관역을 겨눈 병사들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마지막 사진에서 청년들의 몸은 비틀려 있었다. 끈으로 묶인 허리 위쪽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턱이 들리고 고개가 젖혀졌다. 무릎이 오그라졌다. 입이 벌어졌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버지는. 회벽 앞에 앉은 인선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생각에 잠길 때면 손등이 보이도록 나란히 놓인 특유의 동작이었다. 하나인 듯 겹쳐져 있던 나뭇가지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둘이 되었고 이어 셋이 되었다. 회벽을 더듬는 손들처럼 어른거리며 순간마다 방향과 형상을 바꾸었다. 언젠가 어머니가 말한 적이 있어요. 너네 아방이 소나이 나왔으면 아마 내가 싫어실 거라. 처음 마신 뒤 소나이 얼굴이 얼마나 곱닥하던지 15년을 햇빛을 못 봐난 그레나신가 살까지 버섯까지 희영해주게. 그런 사람을 다들 피하는 게 잘도 이상해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눈초리 한 번만 섞어도 귀신을 옮길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만 남기고 인선의 무릎과 손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회벽 위 그림자들의 일렁임이 채찍처럼 격렬해졌다. 인선의 음성은 속삭이듯 더 낮아졌다. 아버지가 여느 때와 달라져서 멍하게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날이면 어머니는 나를 불렀어요. 지피는 대로 생고구 하나 오이 조각 두어 개 귤 한두 알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너네 아방 가져당 주라. 한바디민 입에다 넣어들여 불라. 아버지가 그것들을 먹다가 문득 환상에 빠져나오길 어머니는 바랬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정말 통하는 날도 있었어요. 내 손에서 귤을 건네받으며 아버지는 반쯤 웃었어요. 마치 두세 개를 사는 사람 같았어요. 한눈으로는 나를 보고 다른 한눈으로는 내 몸 넘어 다른 빛을 보는 것 같이. 어두운 방인데도 부신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올려다봤어요. 공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뒤 방수포가 벌럭일 때마다 거칠게 잘린 단면을 드러내는 나무들을 등지고 나는 걷는다. 사풀 옆구리에 끼고 아까 안채로 걸어가며 내놓은 발자국을 찾아 디디며 나아간다. 안채 현관으로 들어가 눈을 털며 문을 걸어 잠근다. 이 눈과 밤을 뚫고 찾아올 누군가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신을 벗기 위해 중문턱에 걸터 앉았다가 현기증이 일어 그대로 몸을 뒤로 눕힌다. 젖은 운동화 위에 맨발을 올려놓고 눈을 감는다. 하루 내내 무수한 각도로 흩날리고 떨어졌던 눈발의 흰 선들이 환각처럼 눈꺼풀 안쪽에서 재생된다. 신음 같은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어오고 있다. 누군가 흔드는 듯 발치에서 문이 덜컹거린다. 혀뿌리에서부터 시큼한 타액이 고인다. 조심스럽게 몰아누우며 나는 숨을 고른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더 깊고 느리게 숨을 쉬면 그러나 마루를 짚고 몸을 일으킨다. 싱크대로 달려가 개수구에 토한다. 먹은 게 없으니 위액만 개워져 나온다. 약이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 없는
넉넉히 조제받아 서울집 책상 서랍에 넣어둔 약봉지 속 한 포가. 장기 복용 시 심장을 해친다는 경고를 의사로부터 받은, 그러나 유일하게 듣는 약이다. 떨리는 손으로 전기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린다. 마루에 불을 끄고 조도가 낮은 식탁 등을 남겨놓자 그제야 창밖 눈발이 보인다. 실내와 바깥 풍경이 유리 위에서 겹쳐 하나로 보인다. 공방 외벽에서 펄럭이는 방수포 자락과 검은 팔을 흔드는 나무 위로 삼나무 탁자와 텅 빈 세 장이 포개진다. 물이 끓기 전에 머그잔에 따라 한 모금을 다시 한 모금을 마신다. 그 따뜻한 것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을 느끼며 싱크대 아래 눕는다. 반드시 등을 펴고 심호흡을 한다. 욕지기가 다시 치밀지 않도록 모로 눕는다. 깊은 숨을 내쉴 때마다 통증이 물러난다. 들이마시면서 다시 전진해와 안구 안쪽을 도려낸다. 깜빡 잠들었다. 통증 속에 깰 때마다 뼈들의 희끗한 형상이 파고든다. 인선의 마지막 영화가 끝나기 직전 유골 수백 구가 묻힌 구덩이가 맥락도 설명도 없이 1분 가까이 클로즈업 되었던 장면이다. 무릎을 구부려 올린 사람의 유골, 작은 천조각이 허리에 걸쳐진 유골, 작은 발뼈에 고무신이 신겨진 유골들이 밭고랑 같은 구덩이 속에 포개져 있었다. 열이 오른다. 점점 더 몸이 떨린다. 살에 닿는 모든 게 차가워진다. 패딩코트 소매의 겉감이 손목을 스칠 때마다 얼음날에 베이는 것 같다. 패딩을 벗는다. 시계도 풀어 벽으로 밀어넣는다. 욕실 세면대로 가서 위액을 더 토한다. 입속을 헹구고 비누로 손을 씻는다. 새를 여미고 감쌌던 손, 흙을 파고 바닥을 골랐던 손, 봉분을 눌러 다졌던 손을 씻는다. 얼굴에도 더운 물을 끼얹자 벌어진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흐른다. 세면대로 상반신을 버티며 거울 속 피투성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차가웠지. 아니 부드러웠지. 나는 고쳐 중얼거린다. 돌같이 단단했지. 입술을 뗄 때마다 피에 젖은 얼굴이 소리 없이 입을 벌린다. 아니 솜같이 가벼웠지. 누군가 두드리는 것 같이 현관문이 덜컹거린다. 뒤안으로 난 창도 흔들린다. 유리창에 비친 실내의 가구들 위로 눈발이 어지럽게 날린다. 통나무들을 고정한 밧줄들 사이로 방수포가 기구처럼 부푼다. 식탁 등이 진저리 치다 꺼진다. 먹물 같은 어둠이 실내와 창밖의 풍경을 동시에 치운다. 두 팔을 뻗어 허공을 더듬으며 나는 마루를 가로지른다. 짐작보다 벽이 멀리 있다. 마루의 천장등 스위치를 찾아 올린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단전이구나. 폭설 때문에 전기가스도가 끊기고 난다고 인선이 말한 적이 있었다. 복구 차량이 들어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 집처럼 외딴 곳에 위치한 가구들은 가장 나중에 복구된다고 했다. 단수까지 되기 전에 물을 받아놓아야 할 것 같다. 다시 두 팔로 어둠을 더듬어 나는 부엌으로 간다. 싱크대 하부장을 열고 아까 보았던 기억과 손끝 감각의 의지에 냄비 2개를 찾아낸다. 개수통과 조리대에 그것들을 올려놓는 찰나 무엇인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방금 물을 마신 머그컵 같다. 냄비에 수돗물을 받으며 생각한다. 보일러가 꺼졌으면 난방도 중단되겠구나. 물에 젖은 손으로 뜨거운 눈두덩을 덮고 나는 숨을 고른다. 욕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쪼그려 앉아 기다렸다가 깨진 도기 조각들을 손가락으로 쓸어치우며 인선의 방을 향해 기어간다. 서랍장 맨 아래 서랍에서 인선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색깔도 정확한 형태도 알 수 없는 그걸 내 스웨터 위로 덧입는다. 옷장을 열고 잡히는 대로 코트도 끌어내린다. 보풀이 일어난 겉면과 길쭉한 단추의 모양으로 미루어 낡은 더블 코트 같다. 목까지 단추를 채우고 인선의 매트리스에 눕는다. 솜니부를 올려 쓴 채 오한을 견디며 문과 창문이 덜컹댈 때마다 어둠을 향해 눈을 뜨고 생각한다. 누군가 정말 왔다면 다른 소리가 날 거다. 분명하게 노크하며 주인을 부를 거다. 저렇게 문틀을 부서뜨리려는 듯 흔들리 없다. 의식이 꺼지는 순간마다 예리한 꿈이 파고든다. 살얼음에 쌓인 새를 두 손에 받쳐들고 나는 세면대로 간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더운 물줄기가 삽시간에 그 얼굴을 녹인다. 눈이 떠져 반짝이길 기다린다. 부리가 열리길 기다린다. 숨을 다시 쉴 거지 아마. 심장이 다시 뛸 거지. 그렇지. 이 물을 마실 거지.
하나의 꿈이 사그라들기 무섭게 다른 꿈이 송곳처럼 찌르며 들어온다. 거대한 얼음의 구체가 된 지구가 굉음을 내며 자전한다. 끌어넘친 용암에 덮인 대륙들이 그대로 얼어붙은 거다. 영원히 내려앉을 수 없게 된 지면 위로 수만 마리 새들이 날고 있다. 활공하며 잠든다. 퍼뜩 깨어날 때마다 날개를 퍼득인다. 번뜩이는 스케이트 날들처럼 허공을 그으며 미끄러진다. 노래할까 아마? 내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가 허밍을 시작한다. 아마가 어깨에서 노래하는 동안 나는 무릎을 꿇고 땅을 반다. 삽도 호미도 없다. 언 흙을 손가락으로 긁어낸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흐를 때까지 계속한다. 허밍 소리가 벼랑간 그쳐 나는 고개를 든다. 건천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축축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다. 이마에, 인중에, 입술에. 이를 부딪히며 정신이 들어 이곳이 건천도 마당도 아닌 인선의 방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 톱이 필요하다고 꿈과 생시 사이에서 생각한다. 이 모든 걸 물리치도록, 이 모든 게 나를 피해가도록. 잘 놀다 가세요. 인선의 어머니가 내 귀에 속삭인다. 내 두 손에 쥐어진 그의 손이 죽은 새처럼 작고 싸늘하다. 새들이 건강해 보이는 건 믿을 수 없어, 경아야. 끝까지 고개를 들고 횃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이미 죽은 거야. 부서질 듯 문과 창문을 덜컹거린다. 바람이 아닌지 모른다. 정말 누가 온 건지도 모른다. 집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찌르고 불태우려고 관역 옷을 입혀 나무에 묶으려고 톱날 같은 소매를 휘두르는 저 검은 나무에 죽으러 왔구나. 열에 들떠 나는 생각한다. 죽으려고 이곳에 왔어. 베어지고 구멍 뚫리려고 목을 졸리고 불에 타려고 왔다. 불꽃을 품으며 무너져 앉을 이 집으로. 조각난 거인의 몸처럼 겹겹이 포개져 누운 나무들 곁으로.